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내년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면서 여야 후보들의 공약 대결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재건축 현장을 찾았는데요. 윤 후보는 정부가 공급을 틀어지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면서 부동산 세제 완화는 물론 재건축 규제도 전폭적으로 풀어서 임기 내 2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1년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의 제안에 민주당 선대위는 당 정책위와 공식 협의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저마다 부동산 세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가 주택 매물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가 조세 안정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그저 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날이었는데요.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QR코드와 관련 앱이 먹통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요즘에 이제 국제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처럼 나오는 게 이제 이 외교적 보이콧 관련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답을 한 건데요. 한국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이 보이콧에 동참하라는 그러한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에 동맹국들의 동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이 이제 주도하고 있다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에 일단 선을 그은 배경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대중국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또 이 자리에서 나왔는데 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답을 했는가 그걸 보면은 좀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안보와 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즉 한미동맹이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외교 전략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경제 문제나 글로벌 과제 나아가서는 한반도 비핵화 이런 이슈를 다 고려하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설명이었던 건데요. 특히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네.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이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이 종전선언이라는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의 진전을 위해서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역할을 중국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협력을 고려해서라도 지금 외교적 보이콧이나 이런 데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거죠. 한 호주 정상회담 직후에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호주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오커스라고 해서 미국, 영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또 중요한 이제 나라이고 그다음에 쿼드, 미국, 일본, 인도와 함께 또 협의체를 미국과 함께 이루고 있는 미국의 이제 중요한 동맹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실제로 무역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중국하고 계속 최전선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궁금한 대목인 것이죠.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한국과 호주의 입장이 궁금하다. 이 얘기를 이제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건데요. 모리슨 총리의 경우에는 양안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도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도 매우 중요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평화롭게 양안 관계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좀 이제 묘한 어떤 그런 좀 뉘앙스가 느껴지는 이러한 이제 이 문답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이제 한 호주 정상회담인데 지금 외곽에 있는 다른 얘기들을 주로 했는데요. 정상회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한국과 호주 사이의 문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네.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한 거니까. 일단 두 정상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에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이런 기본적 가치를 토대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재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가 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의 이제 핵심 광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양국이 이제 체계적으로 협력을 지속한다. 이런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고요.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양 정상이 공감을 했습니다. 또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도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체결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K9 자주포 30문 그리고 K10 탄원차 15대를 수출하는 계약도 바로 체결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방산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또 성과로 또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뭐 이게 1조 원 규모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던데요. 그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 광물 등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석탄이나 철광석 호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고 우리가 또 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석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 문제에 있어서 또 호주는 상당히 중요한 국가가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말씀하신 석탄 문제가 이제 요소 문제랑 연결되는 그렇죠. 것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중국과 호주의 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그 중간자적인 어떤 입장에 있는 위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또 호주의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대립하고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런 어떤 긴장 관계를 풀어줄 어떤 역할을 할 국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 강북구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정비구역 곳곳을 둘러보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취재진하고 만나서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가장 좀 많이 언론에 조명이 된 게 이재명 후보의 이제 이 부동산 공급 확대 공약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느냐. 과연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지 종부세 완화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는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를 하는 식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입장이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의문이다. 이렇게도 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한다기보다는 이 어떤 진정성 그리고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이걸 이제 주로 이제 평가를 한 건데요. 같은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도 이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착수 이것을 약속했는데 아무래도 전임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사업을 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대조되는 그러한 좀 언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오세훈 시장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요. 부동산 정책 관련한 메시지 윤석열 후보 어떤 거 냈습니까? 본인의 이제 어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임기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 지역의 신규 공급 물량을 수도권까지 포함해가지고 민간과 공공 모두 130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하는 물량이 한 50만 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하면 약 200만 호 정도가 좀 지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이와 관련돼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1년 정도로 한시적으로만 유예를 이제 하는데 1년을 그냥 하지 말고 6개월 안에 만약에 가지고 있는 주택들의 처분을 완료를 하면 중과가 되는 부분들은 완전히 면제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게 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완전한 처분을 완결하면은 4분의 1만 면제를 해주고 다시 1년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다시 유지하는 걸로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즉 양도세 중과 유예의 혜택을 받고 싶으면 빨리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주택자들의 종부세 중과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방에 가보니까 시골에 운막을 사놨더니 그것도 2가구가 돼가지고 종부세가 중과가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런데 그 얘기도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종부세와 관련돼서도 일부 이제 기준을 좀 완화한다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어떤 신호를 좀 준 그런 모양새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다 깎아주면 뭐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진선준 의원 오늘 이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양도세 완화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집을 팔아서 불로소득을 많이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은 내야 되고 그게 조세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성남 부동산 민심에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당정 갈등이 불보듯 뻔한데 표 계산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전형이다. 또 이렇게 외부에서는 좀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도 이게 겨우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을 이 들쑤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면서 지금 계산세 완화라든가 공시가격 현실화 유예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라는 메시지를 또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SNS에 글을 썼는데요. 성급한 위드 코로나는 재앙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전문가 충고를 정부가 안 들었다. 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조언도 못 들은 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 마스크라든지 백신 확보 등에 있어서도 계속 한 박자 늦은 대응으로 이를 그르치면서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결국은 정치 방역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를 그만두고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중심으로 방역 행정을 해야 된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비판적인 메시지 내놨네요. 오늘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실외 또는 식사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진을 대거 공유를 하면서요. 방역 수칙을 밥 먹듯이 어긴 사람은 윤석열 후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최근에 논란이 된 목포 폭탄주 회식 자리라든가 청주에서의 어떤 회식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원 제한 이런 제한을 위반한 사안들이 있었다라고 네. 강조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에게만 관대한 대통령 후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후보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뿐이기 때문에 정부 탓 이전에 사과부터 해야 된다라고 꼬집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제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가을까지만 해도 이 옥죄기식 방역은
그만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뭐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었죠. 그렇죠. 그때도 전문가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막 풀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근데 그때는 또 동조를 했는데 아무리 또 야당이긴 하지만 이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대안을 얘기하는 태도가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 완전 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는데 코로나 뭐 부작용과 관련한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을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려를 이제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요. 즉 어떤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과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소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지원과 보상을 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백신 접종이나 이런 방역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부터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전국 곳곳에서 QR코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 방역 당국은 시스템 과부하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오늘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공지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조지현 공동대표 연결해서 방역 패스 첫날, 의무화 첫날 현장 상황은 어땠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네. 음식점이나 카페 방역 패스가 이제 처음으로 적용되는 날이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우왕좌왕에 매우 절망적이었죠. 일단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전에 시설 저희 운영자분들 같은 경우도 QR코드를 찍어보거나 찍기만 했지, 그리고 안심콜 등을 안내만 했지, 접종 완료자 확인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인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지금 사실 이전에 6인으로 저희 인원이 제한이 또 다시 되면서 저희 인력들을 좀 많이 축소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예약을 했던 분들이 많이 취소를 하시고 이후에 매출에 대한 부분이 기대치가 많이 적어졌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이윤에 대한 부분들 보장을 하기 위해서 알바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을 좀 축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다시 또 이제 백신, 그러니까 이 접종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인력이 필요하거나 다른 유의 수단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또 충당이 안 된 상황에 일주일 정도의 계도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도 모자라고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하고 거기에 오늘 또 오류 사항들도 있었어서 정신이 없는 하루였죠. 일단 QR코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불편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전자 출입 명부를 이제 제시해야 되는 분들도 이제 질병관리청의 쿠브 어플 접속이 안 됐었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어플들도 원활치 QR코드 제공 자체가 좀 원활치 않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금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시스템조차 안 되다 보니까 또 사실 지금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계속 이제 적자의 기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보충을 하려고 11월 달도 열심히 일했고 12월 달에 특수 기대를 했는데 매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매우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느 정도 매출 보완을 해야 하는데 거기 이제 시스템 오류 때문에 이제 손님들도 못 들어오고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식사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 매우 혼잡스럽고 그리고 많이 힘든 상황이 혼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오히려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
이전에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다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잖아요. 뭐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되돌아갈 경우에는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게요. 이전에 네네. 이제 QR코드를 찍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네. 이제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기는 했지만 QR코드 찍을 때 접종 완료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서로 간에 확인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접종 완료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손님 우리 식당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2명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그 접종 완료자라고 뜨는 것도요. 이용자가 그 업데이트를 했을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첫 번째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분께는 업데이트부터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접종 완료 확인증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안내를 하는 부분들도 좀 힘들고, 네, 그리고 이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이것들에 대한 책임들을 지금 계속 자영업자들이 다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곤란함을 겪고 있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방역을 더 옥죄거나 방역 조치를 네. 더 강화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자영업자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지금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방역 패스 적용하는데 좀 안착하는 데까지 조금 협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양자를 비교했을 때 방역 패스가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방역 패스가 안착되도록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네네. 이 지금 영업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영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는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렇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예. 전문가들 얘기처럼 영업 네네. 시간 제한 다시 들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소모임 규제도 더 강화해서 한 이전처럼 한 4명 정도밖에 식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피해가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불편하더라도 방역 패스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좀 협조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역 패스를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방역 패스를 할 때 하게 되면 예. 추가적인 인력 소모라든가 이외에 저희가 구비해야 되는 이제 패스 기계도 있어야 되고요. 네. 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것도 정부에서 규정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이 됐었고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자영업자가 굳이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력을 더 써야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무인 시스템의 업장들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네네,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죠. 아. 그러면 사람을 쓰는 인력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면서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에 대한 부분과 예. 이 시설 운영자에 대한 범칙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상이해요. 1차 예를 들면요. 1차로 이제 위반한 부분들이 걸리게 되면 예. 시설 운영자는 1차로 150만 원, 예. 2차는 300만 원, 3차로 걸리면 3개월간 운영 중단, 4차로 걸리면 시설 폐쇄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이용자는 1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방역 패스라는 거 백신에 맞는다라는 거는 행위자가 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네. 단적으로 저희 이제 자영업자 커뮤니티 방이 있는데 예.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걸리면 이거는 도로공단에서 네. 이게 벌칙을 금액을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벌칙금은 지금 네네. 운전자가 내는 게 네네. 맞죠. 네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운전자에게는 10만 원,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는 도로를 내준 도로공사에서는 300만 원을 내라는 얘기하고 같은 이론이라는 얘기죠. 네. 실제로 행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먼저 자발적으로 그 의지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의지를 갖기 위한 제도가 이게 지금 그 시설 운영자에게는 너무 과한 처벌, 그리고 행위자에게는 10만 원이라는 그 지금 행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죠. 네,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들한테 다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조지현 공동대표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입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 1실장인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전 의원님은 직함이 바뀌셨어요. 네. 상황 1실장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뭐 겁니까? 캠프에 합류해서요. 예. 네, 총괄 상황본부의 상황실에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그럼 상황실은 모든 것들, 뭐 예를 들면 언론 보도라든가 뭐 후보 동선 움직임이나 뭐 지금 모두 이제 선대 운영하는 게 다 이쪽 상황실로 모이는 거예요. 뭐 사실상 원래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총괄 상황본부인데요. 예. 예, 지금은 이제 각 독립돼 있는 뭐 조직, 직능, 뭐 당무지원본부 이렇게 본부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네. 그것들을 잘 유기적으로 예,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신경민 전 의원님은 안 들어가십니까? 저는 안 들어간대요. 안 들어가세요. 좀 들어가시지 그러셨어요.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12월 임시국회에서 지금 추경 편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뭐 50조 원이다, 100조 원이다 말만 지금 무성한 상황인데요. 일단 여야 간의 합의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야 간의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서로 간에 좀 줄다리기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두 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뭐 엄청나게 큰 액수들이 왔다 갔다 지금 하는데 예. 이게 현실성은 좀 떨어지죠. 일단 내년 예산이 607조가 막 지금 의결이 돼가지고 예. 아직 집행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50조, 100도 이거 2배가 되는 100조 이렇게 하면은 이 600조 잡고 15% 정도에 아마 해당하는 돈인 것 같아요. 네. 100조라고 하면은 일단은 액수가 너무 크고요. 이건 뭐 50조가 됐건 100조가 됐건 지금 현재 갑자기 또 추경을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현실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이 50조, 100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금방 말씀드린 600조 1년 예산 잡고 예. 600조 중에서 사실은 경직성 예산이 350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한 250조를 가지고 정부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100조라는 돈은 정말 큰 돈입니다. 그렇죠. 네, 엄청나게 큰 돈이고요. 250조에서 10%만 줄여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봐야 25조. 근데 100조 뭐 이래서 근데 지금 50조 100조를 윤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두 분이 지금 내놓은 숫자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뭐 말하자면 입이 잘 맞춰지질 않아가지고 뭐 액수도 차이가 있지만 이걸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거 가지고도 두 분이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글쎄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자 그러면은 더 합시다. 그 100조 얘기 나오니까 100조 이상이라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실성 없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야당 쪽에서 엄청난 액수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걸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놓고 얘기를 해야지 숫자만 이렇게 눌려놓으면 뭐하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앉아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뭐 숫자만 툭 던져놓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지금 오신환 전 의원님. 네. 지금 일단 뭐 대선이 코앞에 있는 상태에서 여야가 이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뭐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절차가 있어야겠죠. 지금 여야가 먼저 합의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으니 먼저 정부에서 편성을 내면 그거는 당연히 지금 뭐 윤석열 후보 50조 또 김종인 위원장 100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에 부합하는 뭐 추경이 된다라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찬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인 동의에 깔려 있다라고 보고 정부를 설득해서 과연 지금 기재부가 그 정도의 50조 100조에 대한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정부와 또 여당의 몫이 1차적으로 되고 그 이후에 이미 후보도 그렇고 우리 선대위원장도 이 추경에 대한 필요성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로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제 오신환 전 의원님께서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추경은 원래 정부가 짜가지고 내면 국회가 그걸 심사하는 건데 지금 정부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은 정부랑 얘기를 해가지고 추경안을 만들어 오면 우리가 같이 심사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럼 그렇게 하든지요. 그런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막 숫자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 핑퐁을 치다가 보면은 이건 정말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상황은 급한데 또 뭐 한참 야당에서 정리를 하다가 지금 그럼 김종인 위원장 생각대로 갑시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권 후에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뭐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하여튼 지금 급하니까 이게 좀 시간이 급하잖아요. 액수도 그렇죠. 중요하지만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그럼 한번 진지하게 앉아서 얘기를 해보자. 뭐 그런 단계죠. 지금 아무것도 구체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액수만 큰 액수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50조 100조에 대한 논의의 전제가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소급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큰 액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지금도 손실보상은 7월부터 9월까지인가요? 석 달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긴 했는데 액수가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이죠. 그리고 소급 적용이 안 됐죠. 7월 7일부터 그렇죠. 9월 말까지 그 기간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자영업자잖아요. 하우스 카페를 운영하는데 저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신청조차 못 하고 있어요. 왜요? 서버가 불안정하고 다운이 돼서 제가 수십 번 연락하고 취했지만 여지까지도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주변에 보상을 받아도 굉장히 작은 액수 1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라고 했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낮은 액수들을 받기 때문에 불만들이 오히려 더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보상을 좀 하자라는 측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신경민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말이 다르고 윤석열 후보 말이 다르고 또 그 사이에서 또 뭐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하고 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말이 또 다른 것 같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좀 윤석열 후보 쪽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야권에서도 국민의힘 뭐 선대위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이나 아니면 후보하고 입장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금액과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약간 조금 다른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추경의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근거해서 정부가 제출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고요. 예.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당장 시급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당장이라도 필요하면 추경이 가능하다라고 예. 하는 언급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결이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100조나 50조나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죠. 다만 윤석열 후보는 50조를 얘기했고 그보다 더 필요하다라면 100조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고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부터 이 100조 규모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100조 편성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의 연장선상에서 그만큼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굉장히 소외층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제시한 거죠. 네. 신조님 하신 말씀. 그러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숫자 가지고 놓고 시기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핑퐁 치고 그럴 일이 아니라 그냥 다 앉아서 얘기를 해야죠. 전부 앉아서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원내대표 내지는 뭐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다 모여서 같이 앉아서 그 여야의 대권 후보들이 뒤에 딱 서 있는 상황에서 그럼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구체화되는 거죠. 네, 사실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뭘 추경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오해 살 소리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여야 후보들 간에 합의하는 게 사실은 지금 국면에서는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정치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뭐 그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어차피 지금 남은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사실상 미래 권력이잖아요. 차기 그렇죠. 정부에. 근데 이 지금 결정되지도 않은 이 차기 정부의 미래 권력이 현재의 그 추경을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당장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게 굉장히 추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민들의 시급성들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정치권을 설득해 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 얘기는 뭐 여기까지. 좀 이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자영업자들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뭔가 정치권이 좋은 대안을 좀 내놓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죠. 지금 전 대표라고 제가 불러도 되나요? 네, 상임고문입니다. 네, 상임고문이 오늘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이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김병준 위원장 모두 왕노로 타다 보니까 선대위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 이렇게 표현했네요.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또 지금 나선 겁니까? 지금 한동안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지 않았나요? 거의 안 드러냈죠. 뒤에서만 있고 경선 기간 중에는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 뒤에 있었고요. 왜 그러냐면 이해찬 전 대표 상임고문의 측근들이 모두 이재명 지사 쪽 캠프 쪽에 합류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이제 옆에 서 있는 것은 후보가 된 이후에 서 있기만 하고 발언을 안 하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유시민 전 이사장에 뒤이어서 지금 들어왔는데 이걸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계속해서 두 사람이 나란히 잇따라서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왜 나왔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물어본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박빙으로 두 후보가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박빙인 상황에서 이해찬 상임고문이 등판을 할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그 멘트의 핵심은 상대 당에 대한 평가.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좀 가까이서 보시기도 하셨을 테니까 네. 스타일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도 한번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입장을 쭉 이제 밝히기도 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 연이어 이해창 상임고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뭔가의 역할을 하겠다고 자주는 아니겠죠. 네. 자주 나올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자주는 아니겠지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등판을 하겠죠. 지금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상임고문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전 의원님은? 일단은 그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11월 5일 날 당내 후보가 되고 나서 굉장히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상당히 지지율이 높이 치솟았고 하지만 지금 다시 조금 이렇게 하락 국면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확장도 돼봤고 또다시 조금 출렁이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그 박스권에서 이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뭐 유시민 작가나 아니면 그 이해찬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등판을 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 같고요. 특히 이해찬 대표가 나름 뭐 어쨌든 친문 세력들을 조금 규합하고 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너지를 좀 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조차는 굉장히 우클릭하는 여러 가지 노선들을 네. 취하고 있는데 네. 이해찬 대표가 또 왼쪽에서 그것을 땡겨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양면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신 전 의원님께 방금 전에 하나 더 질문 드렸던 것처럼 하나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선대위가 사실상 여러 가지 뭐 내용 속에서 좀 이렇게 통합하면서 예. 특히 김종인, 김병준, 이준석 그리고 김한길까지 예. 이렇게 좀 과거에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네임밸류가 있는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이 같이 합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굉장히 빅마우스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그만두고 이 대선에 뛰어든 그 시간이 짧은 시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후보가 본인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상쇄해 가면서 예. 선대위가 좀 안정적으로 가면 저는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서 어느 시점에 윤석열 후보가 드러나는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지만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차츰 안정화되고 정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보 유세 일정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메타버스 이제 타고 네. 그 호남 일정과 동일한 3박 4일 일정을 할애했고 또 그렇죠. 가서 이제 발언한 것도 이른바 전두환 공가 평가와 관련돼 있는 발언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일단 TK 지역의 메타버스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고향이니까요. 예. 이 후보로서는 고향에 일단 공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 출신 후보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처음이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다가 공을 들여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30%라는 벽을 지지도를 깨야 된다. 그걸 획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말하자면 임무 비슷한 게 있는 거죠. 미션입니다. TK 지역에서 네, 30%. TK 지역에서 30%라는 것은 네.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물론 호남에서도 지금 역대에는 90%, 지금 네. 현재는 60%를 조금 넘는 걸로 여론조사에서는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더 많이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30%의 벽을 깨는 거. 이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구 경북에 공을 들인 거죠. 대구 경북만 놓고 3박 4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일정을 기획을 했고 그렇게 오늘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 고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왠지 또 각별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요.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이씨 종친회 그리고 저 TK라는 연고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3박 4일 동안 거의 이 TK 지역을 전역을 훑고서 지금 마쳤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던진 그 메시지가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다. 조금 그러면서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과거 90% 육박하는 그 민주당 호남의 지지율이 60%에 머물면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소위 동진 정책들을 과감하게 펴면서 오히려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뭐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두환 그 지금 뭐 성과 발언 이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그 정체성의 혼란도 줄 뿐만이 아니라 과거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발언이나 스탠스와 전혀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지난 윤석열 후보가 아시다시피 경선 과정에서 네네. 전두환 옹호 발언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예.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집단 학살범도 집단 학살만 빼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석고대죄해야 된다라는 강한 비판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때와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봐서 뭐 결이 전혀 다를 거가 없어요. 예, 그냥 단순히 보면 그 당시도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그 군사 쿠데타하고 5.18만 빼면 정치적으로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정치는 잘했다. 예, 정치는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발언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뒤에 앞뒤에 수사들이 분명히 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보 진영에서 특히 전통적인 또 호남의 지지층에서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은 굉장히 또 무리수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 오늘 해명을 또 오늘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뭐 긴 해명을 내놓았죠. 네. 뭐 해명의 요지는 역시 전두환은 학살범이다라는 거, 그 원론에 변함이 없다라는 걸 했고요. 그 전에 이 발언을 놓고 뭐 당 내외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도 어쩔 수 없이 오늘 해명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요. 금방 오 의원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도 그 발언으로 플러스도 분명히 있고 그 발언으로 또 너무나 분명한 마이너스가 있어서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당내외의 비판을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에 왔고요. 물론 몇 의원들이 그 윤 후보의 그 전두환 발언하고 이 후보의 전두환 발언은 결이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변명이 별로 그렇게 잘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후보가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분명히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TK 지역의 30% 목표에 기여를 분명히 할 거고 이 호남에서 또 어떤 영향을 나타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이번 주 다음 주를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입장은 오늘 분명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뭐 이상하다 뭐 하는 것은 좀 정리가 될 걸로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권력 의지 그것이 지금과 같은 굉장히 발빠르게 이렇게 표리부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코 저는 뭐 후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TK에서 표를 얻기 위한 것은 누구나 봐도 다 아는데 호남에서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국민의힘 선대위 오신환 상황 1실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이슈만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서 제정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또 뭐 이준석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검열을 한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신경민 전 의원. 이게 지금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들어가면서 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전 검열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게 법을 만들 당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에서처럼 너무나 심각한 이 성범죄죠. 성범죄가 정보통신상에서 범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그 당시에 공감대가 있어서 이게 통과가 된 거고, 이 문제가 약간 지적은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막아야 된다. 이 범죄의 피해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 일정 부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법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이게 그 논란으로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전 검열이 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지금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이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첨단적인 정보통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범죄를 하는 것을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감대에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해줬고 국회가 그거에 부응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시행을 해보는 게 일단 맞아 보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뭐 반헌법적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닌 걸로 판단합니다. 네, 네, 이미 뭐 시행은 된 거고요. 네,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워낙 이것이 큰 사회적 이슈였고 그 불법 동영상이나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를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라는 국민적 정서와 또 여야 정치권이 다 합의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 21조가 부여하고 있는 통신 비밀의 자유, 이 부분이 너무나 심하게 침해당한다라면 이제 시행하면서 분명히 궤도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실효성 문제예요. 지금 그 외국의 서버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 사업자들의 경우는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지난번 N번방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오히려 우리가 효과적으로 성착취물에 대한 제작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도 찾으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통신 비밀의 자유들도 보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오신환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 1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와 서해안, 제주도 지역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밤사이 서해상에 있는 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내일 새벽에 경기 서해안 1cm 미만 눈이 조금 온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눈이 날린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